초반에 굉장히 많은 법안을 처리할 거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쵸. 자기들 지지율이 제일 높을 때 그냥 싹 다 처리하겠다. 일단 자, 어제 뭐 어제 했잖아요. 아, 특검. 특검법들 이미 특검법 했고. 처리. 특검법 처리는 필요한 특검법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그 규모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될 그 규모인가? 그 120명 차출이 되면은 기존의 그 수사는 전국의 검찰청이 저는 거의 마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비용적인 문제도 그렇고 자, 좀 아쉬운 게 얘기해도 돼요? 특검법 얘기 바로 넘어 예. 가보려고 합니다. 그 아쉬운 게 이번에 우리 선거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선거운동 첫날이었을 거예요. 최상병 묘소 참배를 하러 갔었어요. 하고서는 그때 그 사실관계는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처리해 나가겠다, 밝혀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제 법안 올린 것 중에서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한번 협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뭐 강행 처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일단은 대화하는 모습 자체를 보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통합을 이야기했는데 아침에 통합 얘기했는데 오후에 법사위에서 대법관 증언 관련해서 법사위 소위 통과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에는 이러한 삼특검법 이런 것들 바로 통과시켜버리는 게 이 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가 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엔 뭐 비상계엄이라는 수단까지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대화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특검이 어제 보면 내란 특검 통과됐죠. 김건희 특검 통과됐죠. 해병대원 특검 통과됐습니다. 자, 특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요. 자, 그런데 특검에 들어가는 인원들이 보면 국정농단 특검이 검사 20명, 드루킹 특검이 검사 13명이었는데 내란 특검에 검사 60명, 김건희 특검의 검사 40명, 해병대원 특검의 검사 20명인데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내란 특검이 267명, 김건희 특검에 205명, 해병대원 특검에 105명으로 총 577명이에요. 자, 기간도 최장 170일인데 자,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특검 추천이 이게 그 본인들 야당일 때 추천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법안인데 특검 추천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중립적인 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그 특검이 하나도 없어요. 다 민주당과 조국당. 예전에는 뭐 대한변협이라든가 그렇죠. 네. 뭐 대법원이라든가 네. 이런 쪽에 다 한 번씩은 다 들어갔는데 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만 다 추천을 맞아요. 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누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이분들은 검수완박하고 검사들의 수사권을 그렇게 박탈하고 싶어하면서 특검에는 검사들만 다 넣어요. 맞아요. 정말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항상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검사들 자기들도 검사만 믿으면서 자기들도 수사할 땐 검사만 믿으면서 검수완박은 또 죽어라 하자고 얘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정권 초기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는데 정권 초기에 상대 당과 상대 정부를 잡을 때는 검사를 쓰고 정권 중후반부에 자기들이 이제 힘이 빠지면서 자기들이 이제 타겟팅이 될 것 같으면 검사를 쫙 힘을 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게 또 지금 똑같이 그냥 이제 지금 민주당 정부가 4번째 정부인데 이게 반복적인 스타일이 좀 느껴집니다. 이게 그냥 패턴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조금 이제 좀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사실 제가 이제 저는 원래 이렇게 처음부터 친한계로 불리진 않았잖아요. 그랬어요. 처음부터는. 네, 저는 사실 김기현 대표 때 영입 제의를 받고 그랬기 인재 때문에 영입이 그렇게 영입 제의를 받고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지난 해 여름에 전당대회 하면서 한동훈 대표 그 캠프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 됐던 건데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그때 그 처음 출마 선언을 하는데 출마 선언문을 가져와서 저보고 이제
한번 봐달라고 보여주는데 아마 여기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최상병 특검을 해상 해병대원 특검. 해병대원 특검을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1등인데 이걸 지금 얘기하실 필요가 있겠냐 했는데 국민들이 이걸 원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대신 제3자 특검으로 제3자 추천 특검으로 대법원장 추천 특검으로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하자고 하셨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배신자 소리를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이전은 모르겠는데 이 해병대원 특검을 얘기한 때부터 배신자 소리를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거를 우리 손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만약에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안 할 수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동안의 일들이 저도 혼자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그 아쉬운 지점들이 몇 개 포인트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 해병대원 특검을 왜냐하면 우리는 보수잖아요. 보수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간 사병이 억울하게 죽은 일에 대해서는 밝혀낼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그거를 우리 손으로 못하고 그랬을까에 대한 그 대가를 너무 크게 지금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걱정되는 부분들이 내란 특검. 네. 내란 특검이 통과가 됐는데 이 민주당에서 내란 특검 지금 내란 특검에 관련해서는 지금 법원에 재판 중이잖아요. 내란 그렇죠.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그러니까 국민의 중인데 입장에서는 조금 어이가 없는 게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사령관들, 네. 중요 임무 종사자 이런 사람들은 이미 수사받고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머지 국무위원들, 장관들이라든지 또 언론에 나온 비상계엄 전후로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화했었던 그 의원들 이런 데를 탈탈 털겠다라는 건데 근데 그 통화했었던 내역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지금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서 밝혀낸 부분들이거든요. 이거를 특검이라는 제도를 써서 굳이 별건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가. 이미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은 다 기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란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증언들이 계속 윤 전 대통령이 뭐 어떤 뭘 깨고 뭐 망치를 깨고 뭐 도끼를 깨서라도 뭐 하라고 했다. 뭐 증언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증언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또 특검 이 검찰 수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대단위에 인원을 넣어가지고 뭘 하겠다? 거기에서 저는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 당에 있는 분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은 다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하고 충분히 싶은 게 가능해요. 아닌가. 네. 자기네는 지금 거기에 대한 증거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조그마한 자료라도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바로 심판 청구를 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정치적 보복이 아니면 뭐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내란 종식은 하겠다. 책임은 지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하도록 두면은 그것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본인은 나름대로 국정 운영을 하고 그 국민들께서도 나름 뭐 평안한 일상으로 갈 수 있는 것인데 특검하면은 또 매일 브리핑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나왔다 계속 그러면서 이 당을 흔들고 정말 해체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 또 하와이에서 계속 그 페북으로 자꾸 네. 페북으로 이 얘기를 하시던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또 그런 논리잖아요. 자, 아이스 에이지가 올 것이다. 또 이러면서 결국은 그 논리예요. 자, 내란 특검 통과됐으니 자, 얘들아 국민의힘 뭐 얘들아 이제 니들은 이제 내란 정당으로 위헌 정당으로 이제 뭐 소멸될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하고 김문수 전 후보도 어제 그런 취지의 이야기로 이제 걱정스럽다. 뭐 이런 취지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진짜 이게 그런 쪽으로까지 지금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목표가 아마 그런 쪽으로까지 갈 생각인 건지 굉장히 좀 의심이 되고, 또 걱정스러운 거는 어제 김용민 의원이 원내 수석이잖아요. 원내 맞아요. 수석 부대표인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뭐 지난번 계속 하고 있는 얘기지만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취임해서 이제 일을 보고 있고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또 겨냥해서 사법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할 수 있다. 수사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제가 그냥 이거는 뭐 충분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저쪽에서 지금 대법원장을 뭐 30명으로 늘리는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16명을 임명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 대법관이 어떻게 임명되는지를 봐야 돼요. 대법관은요, 대법원장이 제청해야 임명됩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게 헌재 재판관이랑 달라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 쪽에 편향되지 않은 대법관으로만 추천을 하면 그 사람들로 16명을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임명할지 말지만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사람들만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대법관으로. 이게 우리나라 대법관의 그 임명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헌재 재판관은 국회세, 그렇죠, 대통령세 그렇죠. 뭐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대법원은 달라요.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네요. 대법관을 다 임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법원장을 날려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대법원장을 날리지 않으면 30명을 늘려봐야 민주당에 가까운 대법관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명하려면 자, 그러면 대법원장을 날리면 누가 대행이 되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최선임이 그러니까 최고 그 경력 있는 사람이 대행이 됩니다. 그렇죠. 누가 임명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식이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예상하기에는 이 내란 특검이 됐던 뭐가 됐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이유로든 수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명분을 가지고 대법원장을 탄핵시킬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저께 또 탄핵을 시키면 헌법재판소 직무정지되니까. 재판관들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권한 없이 했다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철회했잖아요. 근데 그거 저는 헌법재판소 정말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닌가. 이게 가처분 그 2명에 대해서 지명한 것에 대해 그 변호사랑 변호사 단체 이런 데에서 헌법소원을 냈었던 거잖아요.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라고 하면서 가처분이랑 본안 신청을 했는데, 가처분은 신청하고 며칠 안 돼서 바로 인용 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두 분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본안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안 한 거예요. 두 달 동안 안 했어.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결론이 나오지 않아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철회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헌법재판소가 저는 이거 일부러 손에 놓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같은 걸 하면은 그건 또 헌재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헌재랑 지금 민주당이랑 얼마나 손발이 잘 맞습니까? 사심 해갖고 재판 소원할 수 있게 해주겠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위에 있도록 해주겠다. 그동안에 대법원이랑 헌법재판소랑 서로 뭐랄까요, 알력 다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헌재에서 그 2명에 대해서 본안 판단 안 한 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스스로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법원장을 탄핵을 하게 되면 일단 직무정지가 돼요. 그렇죠. 직무정지가 직무정지가 되죠. 되면 권한대행이 재청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이 16명을 다 채우고 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굳이 탄핵 인용을 시킬 것까지는 안 시켜도 돼요. 탄핵 인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꼬리가 그거를 없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거기 가서 그 시간만 벌어주기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탄핵이 기각돼서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돌아와도 이미 다수는 바뀌어 있는 상황이 되는 근데 거죠. 근데 법안에 지금 그 올라와 있는 법안이 보면요, 1년 유예가 돼서 1년 뒤에 4명씩 1년마다 4명씩 증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앞으로 1년 8개월인가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27년까지. 그러니까
한 4명 정도 증언할 수 있겠네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시키면 탄핵시키면 4명 정도 증언. 그 다음번 증언할 때도 탄핵시키고 또 아니 탄핵. 어차피 1년 뒤에 법안이 통과돼도 1년 유예잖아요. 그러니까 예. 1년 뒤에부터 4명을 증언할 수 있으니까 예. 그때쯤 탄핵을 그때 한번 탄핵? 그때 탄핵을 시켜가지고 탄핵 소추를 해서 예, 예. 업무 정지 시켜놓고 예. 4명 증언해놓고 그래서 14명에서 18명으로 늘려놓고 예. 늘려놓고 난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퇴임하면 예.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앉혀놓고 그 다음부터는 1년에 한 명씩 4명씩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계속 쭉쭉쭉쭉 네. 늘려서 어차피 그래도 2029년까지 본인 임기 30년으로 안에는 다 다 처리할 처리할 수 그 있죠. 16명. 그렇죠. 그리고 아예 30명 중에 또 10명이 임기가 끝나니까 아예 30명을 싹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자, 모든 것이 그리고 맞물려 있는 이재명 세상. 많은 분들이 저보고 우리 그 사랑하시고 존경하고 제가 진심으로 친애하고 하는 우리 강냉이 선생님들, 강냉이 선생님들 댓글 보지 말아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희한한 게요. 저를 사랑하고 칭찬하는 댓글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저한테 인신공격해서 이게 댓글이 있잖아요. 무슨 정지 화면처럼 싹 멈춰 있어요. 그래서 제 눈에 쑥 정지 화면처럼 이렇게 쫙 떠가지고 팝업처럼 딱 떠. 희한해. 그냥 안 보고 있다가 쑥 보면 저에 대한 이게 저를 약 올리려고 하는 뭐 이런 거나 저를 너무 싫어하시는 이 댓글들이 있잖아. 그 댓글들이 팝업처럼 딱 떠가지고 제 눈으로 쑥 들어와. 그러지 마세요. 류병수 기자님 너무 좋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 류병수 진짜. 차장님 화이팅. 그러지 네, 마세요. 지금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다들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네, 다들 그래서 그래요. 지금 뭐 사실 그래서 이렇게 TV에 나오는 저 같은 사람들이나 뭐 차장님이나 뭐 우리 강전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욕바지로 그러지 그냥 마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화가 나잖아. 저도 집에서 혼자 뉴노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도 불쑥불쑥 화가 나는데 이게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한 작년으로 돌아갔을 때 봤을 때 우리 다 회피했어. 다 회피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한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실현된 거야. 수천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유일한 길이 어떻게 이렇게 실현될 수 있지 않은 길이 실현됐기 때문에 정말 뭐라고 지금 뭐 말을 하기가 힘들고 다들 아마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예. 아까 근데 이제 댓글 하니까 저 아까 댓글 오늘 네. 좀 보면서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1인 1법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댓글이 있어서 1인 1법카? 1인 1법카? 네. 이제는 대통령은 법카가 필요가 없지 않아요? 네, 저기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신 데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동물원이 하나 생기지 않을까? 코끼리. 우리 코끼리 보러 가야 되는데. 대통령실에는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는 법카가 없고 그냥 그 안에서 부속실에서 맞죠? 예. 부속실 의전실에서 아마 그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그 예산이 그냥 그 안에서 다 집행해가지고 다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업무 기밀비도 있고. 그 그게 관본권 진짜 조금 저기 했던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는 그거 있잖아요. 예. 저기 그 뭐지 띠지. 관본권. 관본권.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총무비서관이 정통 관료 출신이었어요. 그래도 그 띠지 관본권 이야기가 돌았었는데 이번에는 최측근 그렇죠. 김현지 씨가 예. 내정돼 있다고 보도가 나와. 총무비서관. 뭐 대통령실 얘기하니까 오늘 얘기할 게 되게 많네. 김남국 의원이 역시 맞아요. 뉴미디어 비서관 역시. 저는 계양을 지역구를 김남국 전 의원에게 물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실로 들어가시는. 대통령실 들어갔다가 갔다가 나가면 되죠. 그러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해요. 다음번에 어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번에 당 대표나 당 최고위원이나 뭐 이렇게 좀 당 대권 주자로 나갈 수 의지가 있는 분, 새로운 당을 혁신하고 당을 이끌 분은
이제 보궐선거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민주당에서 이제 입각하는 분들도 생기고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방 자리도 그 영등포 이제 비는 거잖아요. 아니 그 사람은 김민석 씨는 아니요. 총리가 총리는 그냥 겸직이 돼요. 겸직이 아, 되니까. 맞다. 겸직이 돼요. 아. 예.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계양을도 있고 국무위원은 저쪽에 아산도 있고 맞아요. 맞죠? 강훈식 비서실장도 있고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중에서 이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 계양도 있을 수 있고 그 지역에 이제 진짜로 이제 당을 쇄신하고 혁신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도자급에서 이제 원외에 계시는 네. 지도자급 인사들이 이제 그런 보궐선거 지역으로 진짜 당을 개혁하고 하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제 출마 준비를 하고 진짜 가서 맞아요.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진짜 당이 진짜 지리멸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저기 비례대표 승계하는 것도 되게 웃기는 일이 있었잖아요. 진짜 예. 그거 진짜 황당하지 않아요? 예. 정말. 와, 저는 민주당입니다. 와. 그렇게 손잡고 난리치더니 용해인 와, 난 정말 용해인 의원 참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민주당에 예. 제명해달라고. 그렇게 손잡고 난리 치더니 결국은 나는 민주당에 남을래요.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 제명해 주세요. 이게 뭐야? 정말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와. 아. 우리 벌써 1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게 할 얘기가 정말 많네요. 이게 대통령 되신 지 며칠 안 됐는데. 참 그리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보니까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통과를 했는데 그건 이거는 이제 소위 법사위 소위만 소위를 통과했죠. 소위를 통과했고 이제 지금 장관도 쭉쭉쭉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보니까 진짜 민간인들을 네. 나 좀 웃기는 게 하나 또 왜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 지금 행안부 장관 하마평에 김경수 전 지사가 네. 그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아니 행안부 밑에 경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도 그 드루킹 해갖고 대법원에서 맞아요. 실형 받아서 들어갔다가 이제 사면 복권해서 나오신 분인데 이번에 저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그렇고 그 입각하시려는 분들이 일단은 대통령과 같이 정과를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추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 김경수 될진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김민석 총리는 외국 순방도 많이 가야 되고 대통령 대신해서 가야 될 곳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벌금 체납인가 왜 그거 작년에 총선 때 예, 다 냈대요? 그때 완납했을 거예요. 완납했대요? 예. 아. 그때 그 전에 안 내고 있다가 뭐 조금씩 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2억 원인가 뭐 남아 있을 텐데. 몇 억이 있었는데 작년에 총선 때 그거를 완납했었다. 그러고 막판에 갑자기 완납한 것도 좀 아마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청문회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당은. 근데 뭐 청문회를 아무리 날카롭게 예.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예. 자 일단 170석이잖아요 민주당이. 네. 거기다가 조국 혁신당과 그 용해인 의원이 속해 있는 그 당 또 그리고 사회당요 진보당 사회당 다 합하면 180석이 넘잖아요. 네. 그냥 통과죠, 뭐 통과. 통과는 통과인데 뭐 그 상황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도 비슷했는데 그때 같은 전투력을 다시 되살려내야죠. 그때 이제 이게 뭐 야당은 청문회에서 결국에는 그 힘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헌선 지키면서 청문회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우리 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답게 야당 투사답게 싸우는 그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국회에서 숙식할 생각하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싸워야죠. 뭐. 네, 이분들이 싸울 수 있을지 그것도 제가 의문입니다. 요즘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지난번에 윤 전 대통령 탄핵 때도 헌재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점점점 이제 이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법들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법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등등. 이게 다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법들이잖아요. 자, 보면 공직선거법원에서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에서 행위를 빼버리는 거, 뭐 이른바 면소법이죠. 면소법. 네, 면소법. 죄를 없애준다. 죄를 사해줄게. 면소법. 네.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 중지해줄게. 이런 법안. 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헌법 84조에서 이런 소추 요 사안들 다 그런 거 보면 결국은 지금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벌써 지금 헌재에다가 위헌 심판 청구 준비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예. 위헌 심판 청구할 수밖에 없죠. 예. 예. 자, 그럼 헌재로 가잖아요. 근데 어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판사에 대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자격 벌써 어제 철회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 이제 2명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다시 지명을 할 테고, 그러면 완전 이제 구조가 바뀌어버린.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진보가 6이 될 겁니다. 중도가 한 명 있다고는 하지만 더하면 6이 되고 보수가 3이 되는 구도가 될 거라서 이제 이거가 이제 나중에 위헌정당 해산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거기까지도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6명이 되면 위헌정당 해산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고 이재명 정부가 끝날 때가 되면은요. 조한창 재판관 1명 남을 거예요. 그래서 진보 8 보수 1이 됩니다. 5년이 끝날 때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정말 헌재가 완전히 이제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들에서 우리가 마지막 보루가 최악의 경우가 되더라도 헌재 2명을 한덕수 총리가 제대로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논란이 되는 이한규 전 법제처장을 임명을 해가지고 그게 또 가처분으로 8대 0으로 그것도 왜 하필이면 그 날짜를 못 기다리고 그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 그만두기 전에 해가지고 가처분으로 그냥 8대 0으로 그냥 들려 맞아가지고 나는 지금도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를 왜 9대 0, 8대 0이 아니라 퇴임하고 했으면 될 걸. 예. 그냥 그 사람들 퇴임하고 난 다음에 저는 지금 그때도 계속 그랬어요. 이거 퇴임한 다음에 하시는 게 맞지 왜 지금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한 가지 유일하게 의심할 볼 이야기는 한덕수 총리가 대선 후보로 나오려면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그게 이렇게 분위기를 탈 수 있는 시간이 그 2주 뒤에 하게 되면은 너무 짧아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버린 거 아니냐라는 그 가설을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랬다면은 너무너무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진짜 보수정 전체의 저는 그게 마지막 기회예요. 이게 만약에 그 2명을 우리가 확보했으면 6대 3이 아니라 이쪽이 2명이 넘어가서 5대 4로 보수 우위로 가져갈 뻔했어요. 그 가운데 중도적인 사람 생각하면은 우리가 또 이길 가능성도 있는 그런 구도로 민주당이 만드는 악법들이 마지막으로 헌재에서 견제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는데 그 카드를 날려먹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얼마 전에 세종시에 갔는데 한덕수 총리가 대망을 뿜었던 국무조정실 앞에 서서 보면서 참 여기서 건물은 의구한데 인물은 간데 없네. 싫었어. 근데 저도 진짜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진짜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 시절에 또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느닷없이 그 2명을 그 시기에 갑자기 임명을 했던 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좀 시기를 좀 뒤로 미뤄서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랬더라도 아마 또 근데 그 2명을 그 2명을 임명했더라면 또 남아 있는 7명이 또 가처분해서 또 때렸을 거예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진보 우위 상황이 깨지기 때문에 남은 7명 사이에서는 그러면 또 그 안에서 평의를 할 때 어떤 상황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던 간에 좀 그렇겠네요. 되게, 또 그것도. 되게 그 지점이 제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해병대원 특검부터 시작해서 매 순간 한순간을 제가 지난 1년을 복기를 해보면 그냥 그 아쉬운 순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모든 닥터 스트레인지로 놓고 보면은 정말 단 하나의 길, 이재명 대통령이 총통과 같은 권력을 가지는 단 하나의 길을 모두 실현해 줬어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지나고 보면 그렇게 됐네요. 진짜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요거만 한마디 더 하면 제가 어떤 다른 방송에서 민주당 패널이랑 하는데 정말 앞으로 역사를 생각해서라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나라가 잠깐 3권을 다 장악할 수는 있을 것 같아도 한 번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그것이 끝까지 이어진 적이 없다. 깨졌다. 특히 보수 정치 쪽에서 그거 시도를 했다가 다 깨졌지 않았냐. 똑같은 우를 범하지 말고 사법부는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민주당 패널께서 억울하면 다시 집권해서 바꾸시래요. 오만한 발상이네. 네. 아주 오만한 발상.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정치하면서 들을 줄은. 네. 억울하면 출세해야죠. 자, 이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뭘 논평할 가치도 없고. 동서와 가치고 그게 한마디네. 그게 아주 한마디네. 이게 아주 그 촌철살인이네요. 네. 자, 오늘도 휴일인데 자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강냉이 분들 많이 와주셨어요.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